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 이미지 영상 분야 기본 과정의 강의를 맡은 강사 김원중입니다. 다들 기본 과정 첫 번째 강의는 잘 수강하셨을까요? 이제 두 번째 강의부터 저희가 프로젝트 탐구로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프로젝트 탐구는 총 세 가지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CCTV 프로젝트, 바운딩 박스로 라벨링을 하는 프로젝트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세부적인 내용들이 화면 시연도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 라벨링을 진행할 때 보셔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저와 함께 리뷰하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한번 실제로 내가 데이터 라벨링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 과정부터는 저희가 실습이 있죠. 그래서 실습을 통과해 주셔야만 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실습 과제들을 준비하면서 그 준비된 프로젝트들을 가지고서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 강의를 잘 수강해 주시면 실습을 통과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강의들을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기본 과정 두 번째, 프로젝트 탐구 첫 번째 프로젝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저희 프로젝트 탐구 1, 바운딩 박스 CCTV 객체 추적입니다. 바운딩 박스 라벨링 기법을 습득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고요. CCTV 객체 추적 프로젝트의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실제로 함께 보면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준비되고 이것들을 내가 잘 이해하고 프로젝트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체험해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바운딩 박스는 입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시던 바운딩 박스 프로젝트가 가장 많이 존재하고 또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추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목표 함께 살펴보았고요. 바운딩 박스 라벨링 기법입니다. 기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문 과정 그리고 기본 과정 첫 번째 강의에서도 한번 많이 보았는데 그래도 한번 CCTV 객체 추적이라는 프로젝트 내에서 바운딩 박스 기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포인트를 가지고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딩 박스 생성은 저희가 저작 도구 설명드렸던 것처럼 좌측 상단, 우측 하단에 포인트를 만들죠. 이때 점을 찍는 이 위치들이 바로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점의 단위인 픽셀입니다. 이 픽셀에다가 포인트를 생성함으로써 라벨링을 하면 인공지능은 나중에 이 좌표값들을 가지고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실 때는 객체의 범위 제일 가장자리 모서리를 클릭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각선 방향 반대 모서리를 클릭함으로써 박스를 완성하게 된다. 이렇게 생성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할 때는 선택 도구로 그 객체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패널에서 해당 어노테이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노테이션 그 박스가 선택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객체를 라벨링 할 때는 종류도 선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클래스를. 그래서 유모차면 유모차, 일반인이면 일반인, 이런 식으로 어노테이션을 선택하거나 속성을 수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조정점, 박스를 만들게 되면 그 네 가지 방향, 그 꼭지점 외에도 중앙마다 점이 하나씩 생깁니다. 그 점을 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객체에 딱 맞는 라벨링을 만들 수 있도록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확인할 때는 객체의 경계. 여기서 객체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한 가지 나오는데 가이드라인에서도 한 번 더 살펴볼 거고요. 객체는 이때 사람만 객체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 예를 들어서 가방이라던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모차도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또 다른 객체다. 이렇게 저희는 보기 때문에 경계에 맞게 바운딩 박스를 이렇게 생성해 주시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부적합한 사례들도 있죠. 보시는 것처럼 조금 헷갈리셔서 사람한테만 라벨링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여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부적합한 라벨링이라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의 크기와 범위를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가이드라인 숙지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보기 페이지에서 문서를 열어서 기준 및 사례 등을 숙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래쪽에 저렇게
가이드라인 목록 중에 한 가지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보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1, 가이드라인 초안 첫 번째 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프로젝트 통해서 가이드라인은 계속해서 수정되고 보완된 또 다른 변경 이력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록 내에서 내가 가장 최신의 가이드라인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또 다시 올라왔다면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라벨러 분들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면 가장 먼저 라벨링 순서를 설명하게 될 거예요.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개요에 대한 설명도 있겠지만 라벨러 분들이 데이터 라벨링을 할 때 어떤 순서로 라벨링을 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객체 확인부터 해야 하고, 그 다음은 그 객체를 라벨링하고, 객체를 라벨링하면 클래스를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작업을 제출하는 이 단계,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탐구하실 때는 이 라벨링 순서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라벨링 순서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면 객체를 확인하죠. 그래서 역산의 사람과 그 소지품이 이 CCTV 가이드라인에서는 객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라벨링을 할 때는 객체당 한 개의 바운딩 박스를 라벨링합니다. 무조건 객체마다 바운딩 박스는 하나, 이건 아닙니다. 프로젝트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머리와 몸 각각 이렇게 두 개의 바운딩 박스를 생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프로젝트마다 가이드라인이 다르고 가이드라인마다 객체마다 바운딩 박스를 어떻게 라벨링 할지에 대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 라벨링과 관련된 내용을 꼼꼼하게 봐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클래스를 설정하실 때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 중에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를 선택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객체를 라벨링한 다음에는 알맞게 작업했는지 한번 다시 보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저희가 학창 시절에 시험 문제 풀 때 OMR 카드 같은 것에다가 답안지를 표기하고 내가 잘했는지 한 번 더 보는 것처럼 라벨링 작업도 모든 것을 작업이 끝나셨을 때는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최종 제출 전에는 한 번 더 반드시 데이터를 쭉 봐주시는 것이 더 꼼꼼한 작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클래스 정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 프로젝트 내에서는 클래스가 휠체어, 시각장애인, 유모차, 잡상인, 아동, 일반인 이렇게 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기준으로는 소지품이 뭐 휠체어나 시각장애인용 지팡이가 있는지,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 이 객체가 어떤 소지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로 지정이 된다, 이런 기준이 될 텐데요. 보시면 저희가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전동이든 수동이든 휠체어에 탑승하고 있는 분을 휠체어라는 클래스로 지정하게 되고요. 휠체어를 끌거나 이제 밀고 계신 분들은 휠체어 탑승자가 아니기 때문에 클래스가 일반인으로 라벨링이 되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지팡이가 반드시 같이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분이 지팡이를 짚다가 CCTV 이 카메라 기준으로 등을 져서 지팡이가 보이지 않는 경우, 그럼 그 경우에는 이분은 일반인이라고 클래스를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맥상, 맥락상 이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AI는 그 이미지만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상에 지팡이가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일반인으로 태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 이미지 그리고 바운딩 박스라는 기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지품이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시각장애인이라는 클래스를 선별해야 된다. 이러한 포인트들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유모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모차를 끌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유모차라는 클래스로 하고, 중요한 것은 유모차를 반드시 포함해서 라벨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잡상인의 경우에는 끌 것, 예를 들어서 뭐 핸드카트, 캐리어 등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잡상인은 아닐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은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상에 무언가 캐리어나 카트를 끌고 있는 사람은 잡상인이라고 저희는 클래스를 지정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 이제 우리가 실생활과 데이터 라벨링 관점에서 다르게 본다라는 거를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이 가이드라인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동인데요. 미취학 아동 그리고 그 소지품까지도 저희가 아동이라는 클래스. 이 아동 친구들 중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풍선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끌고 다니는 장난감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그 소지품까지 꼭 라벨링을 아동으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클래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일반인들은 모두 이제 저희가 앞서 살펴본 그 5가지 클래스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이제 일반인이라고 라벨링을 하고요.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가방이라던가 다른 소지품들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소지품을 포함해서 라벨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라벨링의 기준 4가지가 또 나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객체의 가장자리에 딱 맞게 라벨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정확도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딱 맞게 라벨링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소지품을 포함해서 라벨링을 해야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소지품을 제외한 경우에는 저희가 부적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물체 또는 다른 객체의 일부 가려진 경우 보이는 부분을 기준으로 라벨링을 합니다. 추측해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의 다리는 여기까지겠구나 이렇게 상상해서 라벨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은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을 기준으로 라벨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예측해서 어떤 범위를 상상으로 이렇게 추측해서 라벨링하는 경우는 부적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실제 사람이 아니라 광고판이나 이런 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인공지능이 인식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라벨링에서도 제외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CCTV 객체 추적 프로젝트는 바운딩 박스 기법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바운딩 박스를 어떻게 만들고 클래스를 어떻게 지정하고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고요. 객체당 하나의 바운딩 박스로 보이는 부분을 가장자리에 딱 맞게 라벨링을 해주셔야 되고 휠체어부터 일반인까지 6가지 클래스에 대한 기준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 자료는 실제 가이드라인들을 나중에 데이터메이커 시냅스 실습 도적 도구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또 이 교환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가 실제로 CCTV 객체 추적 프로젝트 라벨링 방법을 이해하는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는 모든 프로젝트 탐구마다 저희가 실제 가이드라인을 저와 함께 보고 시연하는 장면을 실제로 볼 텐데요. 제가 이제 사전에 미리 작업해 놓은 영상을 녹화한 걸 토대로 함께 보면서 어떠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라벨링 시연 앞서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들은 바운딩 박스 도구를 선택한 다음 이제 진행한다라는 거, 네, 기억을 해주시고요. 한번 라벨링하기 한번 영상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보시면 가장 먼저 튜토리얼 창에 이제 배너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바운딩 박스 기본 과정에서 저 과정을 클릭하시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팝업으로 뜨는 공지사항을 읽어봐 주시고요. 보시면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서 조금 이어서 볼게요. 보시면 지금 이제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 과정에 대한 실습과 관련된 안내사항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읽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네, 요거에 동의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참여 비밀번호 방금 짧게 지나갔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네, 어떤 비밀번호인지는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실습 관련된 안내 자료에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작업 목록 들어가셔서 저렇게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새 탭이 열리면서 작업창으로 옮겨집니다. 보시면 바로 이렇게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운딩 박스는 저렇게 이제 바깥쪽에 있는 객체부터 저희가 점을 찍는 방식으로 라벨링을 하게 될 텐데 왼쪽에 바운딩 박스 도구를 반드시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포인트를 좌측 상단, 우측 하단에 생성해서 라벨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라고 속성을 태깅하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바깥쪽에 있는 사람도 저희가 반드시 저렇게 라벨링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지품을 포함해서 라벨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소지품을 들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라벨링을 할 때는 저렇게 일반인이라고 라벨링을 해주셔야 되고요.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실제 사람 행인들이 이미지상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비식별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앞면이 저렇게 블러링이라고 해서 약간 모자이크 처리되듯이 뿌옇게 나오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미지 자체에 사람 얼굴이 그냥 나와버렸다.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가 우측 상단에 있는 보류 버튼을 누르시고 관리자에게 빠르게 제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다룰 때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라벨링을 하는데 일반인이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이드라인에서 미리 살펴본 것처럼 유모차라고 라벨링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작업이 끝나면 저장 그리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다음 이미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 아래쪽 할당 라벨에 제가 이전에 라벨링한 게 있고 새로운 데이터 넘어온 것도 보이시죠? 네, 그런 식으로 라벨링이 된 어떤 목록들은 여기서 또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보시면 이미지에 객체가 잘려 있기 때문에 외곽부터 라벨링을 해야 해서 여기 좌측 이제 하단에 이미지 경계 조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바깥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드래그를 끌어도 가져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저렇게 라벨링 해주시고 객체가 겹쳐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렇게 박스를 겹쳐서 라벨링 해주시고 아동이라고 클래스를 태깅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보이는 부분을 라벨링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가볍게 보시다 보면 딱 여기 상체까지만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리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라벨링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도 그림자와 신발을 잘 구분하시는 것이 또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라벨링을 하실 때 요 창에 보이는 확대 패널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보시면서 라벨링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외곽에 잘린 부분들은 외곽 조정 기능을 통해서 저렇게 이미지 바깥으로도 마우스 포인트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하시는데 조금 더 원활하게 작업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간혹 이제 라벨링을 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소지품들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십자 격자를 토대로 소지품의 끝에 잘 딱 맞게 가장자리를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라벨링 이렇게 할 때는 외곽에 딱 맞춰서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일반인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이런 식으로 특정 클래스가 너무 많으면 자동으로 일반인으로 이제 지정이 되도록 기본값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어서요. 그러한 것들도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두 번째 이미지까지 끝냈고 실제 실습 때 이 이미지들을 작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시는 게 어쩌면 정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기억하셨다가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 강의를 다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클래스 선택에서 확장형 들어가서 일반인이라고 클릭을 저희가 해두었죠. 이렇게 일반인을 클래스 선택 확장해서 들어가서 설정을 해놓으면 여기서 이제 조정하는 것들이 기본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많은 경우에는 여기서 선택하는 것들이 바운딩 박스만 생성해도 자동으로 그게 나오도록 설정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휠체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도 라벨링한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라벨링 해주시고 중요한 거 외곽에 이렇게 숨어있는 객체 있을 때는 네, 잊지 않고 라벨링을 해주시고 아까 좀 전에처럼 특정 한 곳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을 때 그쪽만 하느라 이런 분들을 놓치는 그런 이제 실수가 간혹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작업을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나가 끝나면 제출하는 방식으로 라벨링은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 수정하기에 대한 기능도 이어서 볼게요. 수정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습에서는 이 데이터 라벨링 한 것들을 제출하셨을 때 자동으로 채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작업창을 보시면서 작업을 잘 했는지를 한번 스스로 검토해 보시고 제출을 눌렀을 때 채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지금도 두 번째 사람 객체까지 라벨링을 하고 있는데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보시면 네, 경계를 잘 조정했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새로운 클래스 속성의 사람이 나오는데 라벨링 하는 거 한번 같이 볼까요? 좌측 상단에 점을 찍고 우측 하단에 포인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네, 그냥 넘어갔죠. 지금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뭐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저희 계속 끝까지 한번 볼게요. 이게 실제로 시연을 제가 실습창에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실습을 진행하실 때 저런 식으로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는 라벨링 다 했어 라고 생각하시고 조정하고 제출을 네, 저장 먼저 하시고 제출을 누르면 보이시죠? 여기 뭔가 검수 코멘트에 벌써 자동 채점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럼 한번 하나씩 보면 네, 여기 이제 어노테이션 번호가 떠 있고 거기를 클릭하면 얘 문제가 있다라는 게 나오죠. 보면 소지품이 검정색 가방이 여기까지 있는데 조정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낮은 정확도라고 채점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하나 더 있는 거는 네, 아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끌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라 잡상인이죠. 네, 저 잡상인이라는 클래스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태깅, 오검출이라고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제 채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신 거를 제출했을 때 검수 코멘트에 문제가 있으면
결과를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내가 왜 틀렸다라고 했는지를 거기 이제 번호 클릭하셔서 이 객체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채점 결과가 알려주니까요. 그 결과를 보시고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이제 미검출, 오검출 이런 오류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볼 거기 때문에요. 시연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실습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저희가 3개 과제를 통과하면 프로젝트가 완료로 표시가 됩니다. 준비된 나머지 과제들은 자유롭게 또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실습 수료를 위해서는 3개 과제를 통과하고 프로젝트가 완료로만 표시되면 중단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연에 대해서 실습에 대한 내용들, 라벨링에 대한 내용들 실제로 살펴보았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동 채점 결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한 종류들, 그러면 실습 과정에서 흔히 어떤 실수들을 하시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봄으로써 실습 때 여러 가지 실수들을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를 습득하는 게 마지막 학습 목표가 되겠고요. 사례 연구입니다. 교육용 실습 프로젝트는 작업을 제출했을 때 자동으로 채점이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알림 메시지와 검수 코멘트 우측 하단의 패널에 이 어노테이션 객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알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걸 보고서 저희가 무언가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동 채점 오류 항목, 예를 들어서 먼저 보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적합 사례는 4가지가 있는데 이 사례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오류 항목으로 오검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코멘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업에 예를 들어서 오검출이라고 하면은 오검출 몇 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전체 이미지 내에 사람이 5명이어서 객체가 5개였는데 그 중에 오검출이 1개다 하면 5개 객체 중에 무언가 하나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부적합 사유로 어떤 어노테이션이 통과되지 못했는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보류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한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개인 정보가 포함된 이미지 데이터를 라벨링 할 때는 얼굴 비식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블러링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열어봤더니 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나와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블러링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되는 데이터가 있을 때는 보류를 누르시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관리자에게 이야기하셔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한다. 이슈 보고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이제 중요한 것들, 실습에서 수강생분들이 이제 흔히 하시는 실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미검출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보시면 저 이미지 바깥쪽에 있는 작은 사람들을 놓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미검출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오류가 내가 라벨링한 객체 몇 번 객체에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찾기가 쉬운데 미검출은 라벨링을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 어딘가에 놓친 객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찾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요. 실습 과정의 작업물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기 때문에 미검출이라고 나오면 이미지를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한번 쭉 봐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때 활용하실 수 있는 단축키가 바로 H랑 V겠죠. 이미지의 가로와 세로 길이에 맞춰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검출이라고 나온 경우에는 그 객체를 찾아서 이렇게 추가로 라벨링을 해주시면 네, 요 작업물에 대한 미검출 문제는 해소가 되는 거겠죠. 그다음 낮은 정확도인데요. 낮은 정확도에서 흔히 하시는 실수는 아까 이제 저희가 시연 영상으로도 본 것처럼 소지품이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번 번호 이 객체에 대해서 낮은 정확도라고 한다면 보시고 아 소지품을 빼먹었구나 하면 소지품까지도 라벨링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나는 소지품까지 라벨링을 잘한 것 같은데 낮은 정확도라고 떴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는 외곽에 조금 여백을 많이 줬다거나 혹은 보이는 부분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정확도가 오류가 난 경우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검출 마찬가지로 앞서 본 것처럼 저렇게 확대 후 라벨링해서 반대쪽 객체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부분만 보고서 라벨링을 하다 보니까 미처 반대쪽에 이미지가 더 남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놓치시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반드시 모든 객체를 확인하고 라벨링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시면 소지품을 따로 라벨링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하나는 유모차는 유모차 소지품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낮은 정확도라고 뜨고 그 다음에 엉뚱한 객체를 라벨링했기 때문에 과검출이라고 나올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요거를 하나로 합쳐주는 방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로써 저희 두 번째 그 CCTV 객체 추적, 바운딩 박스 프로젝트에 대한 탐구를 마쳐볼 텐데요. 실습 프로젝트에서 실습 과제를 제출하면 자동 채점이 되고요. 그리고 비식별화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보류를 누르고 이슈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 채점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 부적합 사유로 미검출, 오검출, 과검출, 낮은 정확도 이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오시는 그 오류를 보시고서 내가 어떤 것들을 수정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 자료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마찬가지로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로 접수를 해주시면 강의에 대한 내용, 실습에 대한 내용, 혹은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이제 이메일로 잘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로써 프로젝트 탐구 첫 번째 CCTV 객체 추적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탐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새로운 프로젝트 탐구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